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고 특히 오전장에서는 좀 빠지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서도 상승 전환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을 하회한 거, 모처럼 또 이렇게 나쁜 건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증시의 리액션을 끌어냈고요. 그래서 그런지 국채 수익률이 급락했고요. 달러도 약해졌습니다. 유가가 2% 넘게 떨어진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국채 수익률 하락, 달러 약세도 또 이끌어냈는데 즉 다 빠지고 주식만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또 이렇게 오르는 것 중에도 기술주 중에도 종목별로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는데 엔비디아가 시장 상승을 또 주도했다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어서 미국도 종목별, 업종별 이렇게 엇갈림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수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보복 관세 우려가 좀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그런 것 않았나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2,500선 회복이 됐고요. 미국과 중국 관세를 두고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세를 나타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수에 기대감이 커진 로봇주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반면에 어제 코스피에 입성한 LG CNS 10%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네.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콕콕 절세 전략을 통해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임대 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절세 팁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로 기술주 투자 심리가 약화됐던 가운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기술주 낙폭이 줄어들면서 하락하던 S&P 500과 나스닥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71% 뛰어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39%, 나스닥 지수는 0.19%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해보면 오늘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블랙웰 칩이 탑재된 데이터 센터 시스템 출시 준비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는 덩달아서 오늘 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제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알파벳은 오늘 7% 가까이 떨어졌고요. 또 애플은 중국에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에 오늘 소폭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브로드컴이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자 오늘 4%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왔던 지표들도 살펴보면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표는 확장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1월 서비스업 수치는 52.8로 직전치와 전망치를 모두 밑돌았는데요. 특히 신규 주문 지수와 기업 활동 지수가 하락하면서 전체 수치가 내려갔고요. 많은 응답자는 잠재적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나왔는데 어제 나온 구인이직 보고서와는 달리 민간 구인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시장 열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1월 민간 부문 신규 고용은 18만 3천 건 증가하면서 직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고요. 이직자 임금 상승률도 전년 대비 4.7% 오르면서 직전을 대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민간 고용 집계는 미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밤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보다 정확한 고용시장 상황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최근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불확실성인데 연준 의원들도 관세를 포함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서둘러 내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토마스 바켄 연은 총재는 경제에 과열 징후는 없어 보이지만 관세 그리고 이민 정책 등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연준 내 가장 비둘기파로 알려진 오스탄 골스비 연은 총재도 관세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장악을 언급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다가 오늘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오자 낙폭을 더 키워나가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늘 0.08%포인트 떨어졌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도 트럼프 관세 조치와 함께 미국의 경기 성장 둔화 가능성이 크게 내렸는데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3%, 2.02% 하락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 선물은 온스당 2,885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정책 책임자 데이비드 섹스의 첫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언급이 없자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에 업비트에서는 1억 5,1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구글이 최근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 딥시크를 겨냥한 A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2.0을 모든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대규모 반복 작업에 최적화된 플래시와 코딩 성능에 중점을 둔 프로 엑스퍼리멘탈 플래시 라이트 등이 포함됩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플래시 라이트인데요. 사측은 해당 모델에 대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모델이다 소개했는데 최근 중국 딥시크가 내놓은 R1 모델을 의식하는 모양새입니다. 딥시크는 10분의 1 비용만으로 기존 제품들을 앞서는 모델을 공개하며 테크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 구글이 새롭게 선보인 2.0 플래시 라이트는 100만 토크당 0.019달러의 비용이 들어 딥시크 AI 모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딥시크 충격 이후 빅테크의 대규모 지출에 대한 월가의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도 구글은 올해 750억 달러, 우리 돈 110조 원에 육박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요. 이 밖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5년 내로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조사에 착수한 중국 규제 당국이 이번엔 애플에 대한 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애플의 30%에 달하는 앱스토어 수수료와 외부 결제 서비스 제한 등 애플 정책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시작하겠다 밝혔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관세가 발효하자마자 중국 측이 내놓은 보복 차원의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고래 싸움에 빅테크들의 위태로운 줄타기가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기로에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수일 내로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도 계산기를 바삐 두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빅테크를 타격할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집행위는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에서 통상 위협 대응 조치를 사용할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EU 무역 방어 수단으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를 비롯해 금융시장 등의 제한을 부과할 수 있어 일명 바주카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선택지가 광범위해 지식재산권이나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상업적 이용도 대응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빅테크와 같은 미국 서비스 산업이나 금융기관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 통상 담당 장관들은 어제 비공식 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다수 국가의 장관이 필요시 징벌적 조치에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일본은 자국 경제 성장이 약한 상태에서 무역 전쟁을 벌이는 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거인 탄생을 예고했던 혼다와 닛산의 합병이 사실상 결렬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닛산 측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경영통합의 기본 합의서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결정타는 혼다가 타진한 닛산의 자회사화 방안이었는데 이에 대해 닛산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자 닛산이 혼다와 손을 잡는 대신 독자 생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다시 할 것인지 완전히 백지로 돌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양사 간 협상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협력은 이어갈 것인지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이 소식에 주가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혼다는 재무 부담 가능성이 줄자 장중할 때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 닛산은 매매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고요. 업계에선 양사의 협상 결렬이 글로벌 3위 타이틀을 내줄 뻔했던 현대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로봇주가 시세 분출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현장 보안 업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 일명 로봇계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또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AI 협업에 관해 논의하면서 로봇 공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에 온 이유도 현지 기업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AI 발전과 더불어 지능형 로봇으로도 시선이 이동할 거란 전망에 관련주가 들썩였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클로봇이 상한가 기록했고 해성 에어 로보틱스 22.72%, 사면이 19% 넘게 올랐고요. KNR 시스템 14.72%, 사이맥스가 1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샘 올트먼 CEO 덕분에 우리 증시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샘 올트먼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은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 이 세 사람의 만남으로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가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참여로 스타게이트가 성공하게 되면 삼성전자로선 AI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국 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실적 호조에 힘입어 20% 이상 급등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딥시크에 이어 또 한 번 AI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시선이 쏠리면서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더 살펴보면 솔트룩스가 17% 넘게 올랐고 바이브 컴퍼니 12.46%, 엑셈은 8.37%, 이스트 소프트와 브레인즈 컴퍼니 모두 7%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방전됐던 2차 전지주도 충전된 모습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안도감으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배터리와 바이오 등을 지원하는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AI 경쟁이 소프트웨어 경쟁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기금을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34조 원 규모인데요. 이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관련주 끌어올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피롭틱스 10% 넘게 올랐고 금양 8.03%, 첨보도 8% 가까이 올랐고요. WCP 7.46%, 윤성 FNC가 6.37% 시세 분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발표한 이 첨단 전략 산업기금은 바이오에도 활용될 예정이죠. 이에 따라 제약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미래 핵심 동력으로 꼽은 만큼 해당 분야의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제 기업별로도 호재가 많았는데요. 에드바이오텍이 LG전자가 조만간 출시할 예정인 음식물 처리기에 미생물제 납품을 맡으면서 실적 성장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또 옵투스 제약도 실적 전망치를 모두 상향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주서 살펴보면 호재가 있었던 에드바이오텍 상한가 기록했고요. 삼청당 제약이 21.69%, 듀켄바이오도 16% 넘게 올랐고 옵투스 제약 13.67%, 올리패스 8%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는 무산됐지만 협상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 안도감을 키웠습니다. 어제 특징적인 부분은 AI와 찰떡궁합인 섹터들의 수익률이 좋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AI 테마와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산업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는 섹터를 선별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떤 테마에 주목해야 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1% 올라서 2,510선 코앞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1.5% 상승해서 다시 연고점에 근접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우려가 완화됐고 앞서 나온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일 순매수하면서 최근에 시장 반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665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3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2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각각 271억 원, 25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만 기관은 3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KB금융 딱 한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상위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0.4% 가까이,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 기여도가 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정부의 첨단 전략 산업기금 관련해서 투자 소식에 3.6% 상승했고요.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AI 테마에 편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네이버가 4.8% 뛰면서 시총 8위로 올라섰습니다. 로봇주도 AI와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9% 넘게 뛰면서 지난 4거래일 동안 4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뛰어든 데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관심을 보인 영향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2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관련주도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환율은 크게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8원 60전 급락한 1,444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우려가 누그러지자 환율이 바로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는 낙폭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미국의 산업비수업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된 영향입니다. 이후에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 환율은 1,445원이었는데요. 외환시장 오늘 1,440원 중반대에서 무난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AI와 찰떡궁합인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에 편승한 영향인데요. 증권가에서는 AI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제시하는 기술 혁신과 주도주 질서를 계속해서 뒤쫓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굵직굵직한 기술 트렌드는 모두 미국에서 제시가 됐고 주식시장이 이를 따라가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할 테마들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5가지 테마를 꼽았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에너지 부문과 지금 가시적인 실적이 없지만 AI와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라는 교집합에 포함된 업종들, 로봇과 우주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딥시크 출시에도 결국에 대규모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제시했고요. 동반 수혜가 가능한 PSK홀딩스도 주목하라고 밝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더존 비즈온과 한글과 컴퓨터, 에너지 분야에서는 LNG 관련주로 삼성중공업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업종에서는 서비스 로봇과 부품주가 우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며 SOS랩과 에이럭스를 꼽았고요. 우주산업 관련주 내에서는 세트레가이와 HVM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이 5가지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 관련 테마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보시죠. 오늘도 실적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신한지주와 현대글로비스, SK이노베이션, HD현대,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과 아모레퍼시픽까지 4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국내 조선주들이 흑자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가 또 한 번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줄지 체크하시죠.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모처럼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이면 4년이 되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영향입니다. 관련주들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줄지 체크하시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알파벳의 실적 부진에도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3대 지수 소폭 상승했습니다.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한 부분은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서 AI 반도체 더 확장시켜서는 AI 관련 섹터의 상승세가 이어질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여기에서도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실 출발 자체는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또 기업들 실적 나오면서 또 주가 힙이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결과적으로 지수 전체는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네, 예. 예. 뭐 아직까지 이렇게 막 급락을 갖다가 네. 이렇게 막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버블 시작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니까요. 버블 시작. 그런데 어쨌거나 시장이 외환시장, 무슨 뭐 채권시장, 심지어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시장까지 너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해진 네네. 연초 흐름이네요. 그러게요.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도 사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어디로 튈지 보니까. 모르는 상황이고. 예, 이 가운데 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2년물도 그렇고 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네, 예. 결국은 4.5% 공방이 꽤 오래 이어졌는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적으로 네. 가닥을 잡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차트는 요즘 잘 맞네요. 미국채 수익률에서도 이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였는데 네. 이 오른쪽 어깨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기나 싶었는데 결국 어제부로 이 목선 넥라인이 무너지면서 이게 이제 과연 뭐 4%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지 그 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또 미국 재무부에서 2분기가 아니고 이제 또 뭡니까 국채 발행 계획을 네네. 발표했는데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밀어붙이다 보면은 또 아니면은 감세를 밀어붙이다 보면은 채권을 많이 미국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해야 되나 싶었는데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한다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나저나 뭐 기술주들이 너무 네. 이렇게 가는 쪽 그리고 못 가는 쪽이 막 희비가 엇갈려가지고 희비가 엇갈리죠. 한번 좀 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종목별로. 오늘 FR 리서치 네. 한용희 수석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수석님. 네. 네. 2주 만에 뵙나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아침에 깔끔하게. 우리 아직 눈 비비고 나오기도 바쁜 시간인데, 어쨌거나 보기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아니, 너무 예뻐서 그래요. 아니, 저 엔비디아하고 네네. 테슬라도 엇갈렸을 뿐만 아니라 네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거든요. 어제 좋았습니다. 어제 좋았습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2.3% 네. 올랐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보면 막
달라요, 그죠? 뭐 네. AMD는 실적 안 좋고 엔비디아는 좋고 뭐 지금 예. 네, 근데 양분화로 좀 나눠지는 네네. 거죠. 어제 네. AMD가 이제 시간에까지 합치면 거의 뭐 10% 가까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시장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엔비디아 오케이 1등인 거 알겠어. 근데 어허. AMD 추격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팔았니? 데이터 센터 쪽 이거였는데 네. 시장 예상치를 만족을 못했다라는 거죠. 음흠. 그래서 아니다. 역시 그래서 쿠다 생태계를 활용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더 수혜를 받은 것이고 오히려 AMD는 좀 꺾였던 게 이게 AMD가 좀 이거 MI300X 출시를 하면은 좀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 오히려 엔비디아는 더 수혜고 그다음에 AMD는 오히려 더 좀 아직 따라오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사실 이제 엔비디아 블랙엘 이거 언제 본격적으로 출시되냐 이거 이슈 많았잖아요. 네, 이번 연도 이제 예, 그런데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 블랙엘을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 네. 시스템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근데 이 슈퍼마이크로 예. 이 서버 렉 업체들이 예. 한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HP, 네. 휴레덴 패커드가 예. 있고 그다음에 델이 네. 있고 그다음에 슈마컴이 있는데 네. 슈마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7.9% 상승을 했고 이제 HP나 델 같은 경우에는 한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블랙엘이 출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어제 이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이어지는 건데 AMD는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서버를 렉을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냐 이 3개라는 거죠. 근데 뭐 슈마컴은 지금 잘 팔고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확실성에 좀 투자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회계적인 이슈가 한번 터졌었기 때문에 뭐 그게 실적으로 완벽하게 좀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들어 나쁘지 슈마컴은. 않을까. 네. 야,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진짜 향후 어떤 그 증시의 선례라고 할까요? 그런 걸 남길 참 궁금한 종목인데 이것도 우리 왜 서학개미도 참 한때 많이 들어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5년 전만 해도 3불, 4불 하던 게 이게 122불 갔다가 지금 뭐 2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30불인데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주가인데 이게 지금 실적 측면에서 개선이 나오고 시장의 어떤 그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그런 것 갖다가 또 시장에서 검증될지 참 기초가 주목되네요. 네. 여전히 살아있는 기업이 보니까 네, 저는 근데 아직 불확실성이 좀 너무, 있다. 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고 테슬라 관련주는 테슬라고 팔란티어 관련주는 팔란티어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에서 뭘 찾지 말고 네네. 그쪽으로 보자. 본질적인 걸 좀 본질적인 보셨으면- 거로 네, 보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좋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간밤에 많이 오른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뭐 예. 이게 딥시크발 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제 딥시크 나왔을 때 출연을 못 했었구나. 그렇죠. 그때. 예, 그 얘기 좀 그거는 해주세요. 명절 때 그때 네, 맞아요. 일단은 딥시크 R1이 훌륭한 건 맞습니다. 근데 왈가왈부가 있는 게 오픈 AI 거 가져와서 탈취를 해가지고 깔은 거냐 아니면 근데 뭐 시장에서 나오는 분석들로는 저거 몇십억으로는 절대 훈련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탈취를 했거나 그래서 딥시크에 너의 언어 모델은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오픈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좀 의구심이 좀 가져지는데?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여러 모델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점수를 줬을 때 그의 백분율로 좀 나누는데 딥시크가 사실 R1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들은 뭐 A80 뭐 이런 것들 써서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최근에 이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쭉 보셔야 되는 게 왜 요즘에 미국이 싱가포르를 왜 이렇게 때릴까?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에 왜 이렇게 견제적인 말투로 얘기를 할까? 뭐
조사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를 왜 이렇게 압박을 걸까? 네. 라는 거를 봤을 때 싱가포르 쪽에서 우회 수출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소위 말하는 라벨가리. 뭐, 일단 싱가포르 그쵸, 그쵸. 갔는데 네. 그게 뭐 결국 따지고 보면 중국으로 뭐 그런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최근에 싱가포르에 대해서 되게 예. 공격적인 날선 뭐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우회를 들어가서 간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는 또 일부 얘기가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미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네네. 다시 중국으로 뭐 집에 고향에 잠깐 돌아가거나 이러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엔비디아 H100 3개만 가지고 가도 사실 비행기 값은 번다라는 그런 썰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딥시크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진짜 엄청나게 비용이 없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건 좀 더 확실하진 않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에 그다음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 주가들 인텔, TSMC, ASML 홀딩스 그때 막 10% 이상 하락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다시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저는 LLM은 인공지능에서는 완벽하게 킬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LLM 진짜 잘 만들었어. 이제 인공지능 끝.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딥시크가 그쪽을 기반으로 하는 네, 거잖아요. 예. 저는 LLM은 그냥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초콜릿을 사러 갔어요. 예. 그러면은 뭐 어디 거 있고 어디 거 있고 뭐 네, 네. 상표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뭐 10가지가 있으면 LLM은 그냥 자기 어떤 건 이거에 맛있고 어떤 건 뭐 씁쓸한 것도 있고 그 사람마다 예. 이런 취향들이 있다시피 그렇죠. 예. 이 LLM 기반은 그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각자 잘하는 거에서 그래서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또 이미지를 잘하고 뭐 멀티모달로 가면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하나의 상품인 건데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걸 볼 수 있는 팔란티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허. 예. 온톨로지. 네. 그러니까 왜 본질적인 걸 꿰뚫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기업을 최근에 어제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예.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업들이 원래 팔란티어가 숨겨지고 되게 비밀스러운 기업인데 왜 그랬냐면 이쪽이 이제 CIA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세워진 기업인데 정부 쪽에만 이제 AI를 납품을 했어요. 네. 근데 얘네 상업용 안 될 거야. 정부만 하는 애들이 나중에 예. 수익성이 어딨어. 예. 이제 상업용 발표를 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고객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업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산 라인이 쭉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이쪽에서 병목 현상이 나왔는데 자꾸 이쪽을 파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 주가를 봤을 때 그 쓸데없는 회의들 네네. 이런 게 온톨로지 본질적인 문제인데 자꾸 대외적인 이슈나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팔란티어가 LLM 기반 전체 다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딥시크 사태가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엔비디아 젠슨 왕이 CES 2025에서 피지컬 AI, 네네. 물리적, 로보틱스 왜 이거를 발표를 했을까? LLM은 언어잖아요. 이제는 물리적 AI랑 로보틱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 GPU 안 필요할까?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언어는 우리가 이거 텍스트만 써도 워드로 썼을 때 저장 크기랑 이미지 저장 크기랑 영상 저장 크기는 다 다르잖아요. 예. 시간이 갈수록 영상으로 갈수록 용량이 더 커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메모리 대역폭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테라플롭스? 더 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보틱스로 가고 피지컬 AI로 갈수록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고사양 그 AI 네. 반도체 칩은 더 수요가 네.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연산 능력이 더 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LM이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인 거죠, 이거는. 사실 딥시크가 딱 이렇게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의 독주 시대는 끝났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지금 한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오히려 이제 고사양 AI 반도체 칩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AI 독주가 끝난 게 아니라 더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왜냐면은 LLM은 그 이 텍스트를 모아가지고 예, 예. 이거는 저는 조금 쉬운 단계, 그 갓난아기가 걸어가는 단계의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리적 AI 공장에서 서로 로봇들이 수천 대가 있으면 이게 충돌하지 않고 각자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네. 배치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왜 양자 컴퓨터가 에어버스랑 하고 분자 시뮬레이션을 하고 신약 개발을 왜 이거는 기존 고전 컴퓨터가 못하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변수가 많으면 H백 하나로는 안 되잖아요. 10개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예. 그 몇 배수가 더 필요할 텐데 그러면 로보틱스로 봤을 때 우리가 로봇에도 카메라를 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 앞에 커피가 있는데 마우스가 있고 휴대폰이 있는데 각자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언어는 조금 통일화된 게 있는데 이 사물들은 핸드폰 안에서도 아이폰이 있고 갤럭시가 있고 갤럭시 25가 있고 24가 있고 23이 있는데 각자 이 물리적 환경이 다 다른 건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다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이 필요하다. 몇 배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뭐 지금이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엔비디아.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200일선을 갖다가 200일선 아래에서 한 사흘 정도 헤매다가 어제부로 200일선을 갖다 이제 완전히 회복했는데 5.2%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수께서는? 뭐 사실 주가는 저는 최근에 네. 좀 이제 매크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느끼는 거는 제 그냥 피셜입니다. 제가 예, 생각하는 예, 예. 건데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금리 인하가 6월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6월에는 내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가고 있고 연준이. 네. 그다음에 3월 달에도 이제 동결할 확률이 90% 가까이 되는데 지금 1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예. 12월 1월 달에 도지가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예. 도지의 목적이 뭐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시키지 않겠다라는 명목하에 해고를 하고 있죠. 재택근무해? 집에 가. 제대로 일 안 해? 집에 가.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집에 갈 사람들은 8개월치 월급을 주겠다. 근데 2월 며칠까지 결정을 해라라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계속 도지가 하고 있는 건데 예. 고용지표 발표를 했었잖아요. 최근에. 민간 고용. 네, ADP. 어제 ADP가 네. 발표가 나왔고 네. 어제 ADP가 12월 건가 12월 거인데 그러면은 1월 거입니다. 어제 거는 1월 거인데 18만 3천 개.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많았죠. 좋았죠. 네. 네. 근데 도지가 출범했을 때 타이밍을 봤을 때 이제 정리를 시작하는 단계. 네. 그러면은 저는 2월 지표를 한번 보면 좋겠다. 2월 지표. 왜냐면은 1월 달부터 도지 출범하고 백악관에서 성명서 내고 나서 이제 사람들 일자리 다 자르고 있는데 네.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파월은 매번 인플레이션 안 잡혔는데 계속 이거 어떻게 내리냐. 트럼프는 이 반대 입장인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명분 자체가 일자리로 좀 가지 않을까. 도지가 사람들 다 자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고용이 박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3월 달에 명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금리 트럼프의 인하의 목적? 금리 인하의 네, 명분. 명분. 네. 지금 고용으로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명분 자체를 고용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실업률 발표가 있잖아요. 내일 밤에 네, 밤 내일 11시, 밤에 10시 예, 반에 그렇죠. 있는데 그 ADP는 일단은 1월 달 지표고 그다음에 저는 1월 달 지표에서는 크게 나오진 않겠지만 2월 달 지표가 좀 세게 나오면 그 명분이 3월 달 금리 인하로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2월, 3월 FOMC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도지 명분으로 고용을 박살내버리면은 금리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때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지금까지도 사실 ADP 민간 고용하고 그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하고는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날 때가 많았는데 네네. 한동안 좀 더 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ADP는 민간 고용이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정부 쪽. 저쪽은 남팜하고 나오는 그쪽은 거기서 저는 매번 보는 게 도대체 정부 부문에서 늘었나 네네. 줄었나 이걸 많이 보는데 그쪽이 보면 막대기가 줄었다 빠졌다 뭐 네.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해서 좌지우지했는데 그러네요. 이번 금요일 날 내일 발표되는 것보다도 한 달 후에 발표되는 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런 식으로 네. 도지에서 칼을 휘둘렀을 때 정부 부문에서 얼마나 줄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뭐 그냥 집에서 주식 투자만 하고 세월 보내진 않을 거고 그렇죠. 어쨌거나 또 민간으로 또 이렇게 찔러서 정관 예우라도 받으면서 뭘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8개월치 급여를 더 주니까 예.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게 있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도지가 출범하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 암 4기보다 암 1기 때 수술을 하는 게 낫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암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타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타격 자체가 아마 도지가 나오고 나서 시장 잠깐 조정 나오고 그게 정상화 됐을 때는 좀 시장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졸트 발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났었어요. 예, 네. 났었잖아요. 예. 네. 근데 잠깐 데이터 보면은 이것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2월인가 그 데이터인데 아직까지 12월에는 도지가 실질적으로 행동한 게 없죠.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네. 그래서 저는 2월 달 데이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용 박살나면 3월 달 취임 자체가 네. 1월 20일이었으니까. 네. 지금 다 이번에 페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고용 너무 좋다. 고용 너무 좋다. 그럼 역설적으로 고용 안 좋으면 내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또 할 말이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트럼프의 목적 자체를 봤을 때는 고용을 좀 박살내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트럼프가 요즘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일론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네. 잘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목적 자체가 결론이 뭘까? 끝에 있는 거. 금리 인하로 다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각도 그리고 어떤 정부 주요 부처의 수장들도 네. 아직까지 완전히 안 정해졌단 말입니다. 뭐 특히 정보 쪽에 FBI, 뭐 CIA 이런 쪽은 계속해서 그 인준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채 3주도 안 된 사이에 세상 뒤집어지는 거 보세요. 여기저기. 그래 네. 앞으로 이제 진용이 꽉 채워졌을 때 도지부터 저렇게 설치는데 네. 나머지가 다 하면은 도대체 이제 어떤 미국을 만들고 싶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저 와싱상강 끝에 저렇게 준비해서 또 대통령으로 컴백했는가가 또 정신없이 뉴스가 쏟아질 것 같은데 지금도 정신없이 쏟아져요. 지금도 정신없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네. 조금 이거는 생각이기는 네. 한데 네. 저는 이번에 중국, 캐나다랑 멕시코는 일단 허리 숙였잖아요. 트럼프한테. 뭐 사실 그냥 백기투항이죠. 네, 백기투항이어서 오케이 30일 유예 해줄게라고 했는데 조금 희한했던 게 캐나다는 원래 에너지는 더 내렸어요. 네. 그냥. 근데 25% 한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우회 수출하는 목적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우회 수출을 해요? 그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항상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미성년자인데 술을 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길거리에서는 팔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거죠. 우회해가지고. 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예. 약간 그런 느낌. 캐나다 쪽으로 통해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이번에 중국하고도 사실 그 제재 품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살짝 쇼하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석탄하고 네. 원유를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미국산 석탄, 원유. 미국산. 예. 네. 근데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 네. 석탄? 중국이 매장량 1인데? 그걸 뭐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원유? 중국이 계속 말한 게 뭐예요? 1대1로 프로젝트로 그 쭉 실크로드 만들어가지고 네. 그 서쪽으로 가는 이제 국가들이랑 친해지려고 했던 네,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계속 린멘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그래서 원유를 위안화로 사가지고 달러를 조금 견제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원유 수입을 봤을 때 지금 린멘비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이란, 사우디, 베네수엘라에서 더 수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더 큰 원유 수입 국가는 이제 러시아나 이란이나 사우디 이쪽이죠. 근데 미국 쪽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게 일평균 24만 배럴인데 중국이 수입하는 거 대비했을 때는 이거 극히 일부 수량이거든요. 그러면 관세 때려봤자 뭐 얼마나 될까? 그다음에 석탄, 중국이 2020년도에 3억 톤 정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그 석탄을 수입했는데 이제 미국산 석탄 수입량이 320만 톤이에요. 그러면은 3억 톤 중에 320만 톤이면 1% 정도인 거죠. 그래서 석탄 매장량이 가장 큰 데가 중국인데 차급자족 할 수 있는데 관세 때려봤자 그렇게 크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이거 보여주기식인가? 나도 물 수 있어? 나도 승질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인가? 네. 그래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통화하는 걸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어제 우리가 그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한번 네. 탐색전을 펼치나 궁금했는데 그게 지연됐어요, 그죠? 네네. 지원. 그리 뭔가 실무적 차원에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정상이 통화하기 전에 밑에서는 글쎄, 다 행동을 뭐가 하니까. 얘기할 거리가 나와줘야 네.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졌으니까. 네네. 저 테슬라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예, 테슬라 주가가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380불도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일론 머스크 탓이다. 일론 머스크가 너무 정치 쪽 욕심을 부리니까 이게 기업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뭐 테슬라 자체는 뭐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뭐 로보택시부터 해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이런 쪽을 더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네.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파헤쳐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실적이 0.7 원래 예상치가 네. 월가 예상치가 0.76이었는데 0.73이어서 사실 저도 틀렸습니다. 그때 제가 0.8 얘기했거든요. 저도 틀렸어요. 네. 그때. 왜 그러면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예. 그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것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보택시를 6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는 발언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매출 원가, COGS라고 한 대당 매출 원가가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2024년 3분기 때가 35,000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4,000달러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당 매출 원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러면은 이게 EPS에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생산 공장에서 업데이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생산 라인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이버캣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한다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텍사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뭐 당연히 처음에는 파일럿 라인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나오겠죠,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이버캡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영상을 하나 공개를 네. 했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고, 테슬라는 이제 이길 수 있는 경쟁자가 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거입니다. 지금 저기 안에 사람이 자율주행. 없죠? 네, 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저기 비닐도 뜯지 않은 거잖아요. 보통은 네. 우리 그 수출을 할 때 배로 수출하잖아요. 차량은. 네네. 그러면은 사람이 적재 도크까지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 연봉이 얼마냐면 한 6, 7천이 돼요. 그거 일하시는 분들. 저 과정 차에다 선적하는 과정. 네네. 네. 근데 테슬라는 저 비용이 아예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가네요. 네. 지금 실제로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미 되고 있습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그러면은 저 비용만 줄인다고 했을 때 저거 생산 나오고 나서 그냥 목적지 찍어주면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과연 저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슬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있고요. 이러니까 간밤에 그 우버가 좀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우버 안 좋았죠. 예, 이게 또 로보택시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오스틴에서 뭐 한 6월 달이면 이제 로보택시 나온다는 얘기 있다 네. 보니까 우버가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영향을 받긴 하더라고요. 그 우버 예. 전 CEO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 테슬라 로보택시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나왔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주가는 항상 제가 100달러대 갈 때도 뭐 이런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사실 뭐 제가 기쁘게 나오지는 않죠, 방송에. 근데 저는 내심 본질적인 거를 봤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저거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거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 유럽하고 중국 FSD 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중국을 출시하게 되면은 아마 한국에도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하고 중국하고 도로교통법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한국에서도 좀 출시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네. 할 얘기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럼 저희가 호가 조금 보고 네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28포인트, 코스닥도 0.7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36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3,700원, 800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2%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03,500원으로 나타나네요.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섹터들 주가 행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에너지솔루션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44,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06,500원. 기아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8,500원.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32,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KB금융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83,500원, 에코프로비엠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LB 보합 예상됩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4%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62,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이거래 연속 좀 반등세를 보여준 상황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76,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어제도 9% 강세로 마무리가 됐었죠. 삼천당제약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02,500원. 리가캠바이오가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3,000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은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휴젤 0.2%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24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네, 이제 개장까지 4분여 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오르니까 또 반도체 섹터 또 외국인 계속해서 매수를 해줄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그래요. 예. 지금 뭐 반도체가 지금 미국 잘 가고 아까 엔비디아 관련해서 안 그래도 한수 전에도 묻고 싶었는데 네.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만 봐라. 엔비디아 AI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고구는 뭘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네. 했는데 일단은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뭐 어쨌거나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도 낮아지니까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일단 어제 코스닥은 더 좋았으니까 기술적 저항 부분을 좀 올라섰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믿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테슬라 지금 말씀 중에 끝났죠. 네네. 마저 듣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네, 일단 그래서 저는 이번 어닝콜에서 핵심적인 너무 장황해가지고 제가 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이번 연도에 로보택시가 6월 달부터 이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이제 상하이 메가 팩토리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 공장이. 그래서 여기가 40기가와트시인데 캘리포니아 라스럽 같은 경우에도 40기가와트시거든요. 근데 이걸 대당 환산을 했을 때는 이제 거의 100만 달러 넘는 대당 가격으로 곱했을 때는 저는 이거 이익률만 30% 정도만 곱해도 EPS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0.3에서 0.4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기당.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도 사실 너무나 비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어닝콜에서 발표했던 게 뭐냐면 2025년에 에너지 저장 장치 스토리지 사업이 이제 50% 성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40기가와트씩 다 도달했는데 그러면은 50%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하이 쪽에서 이거 끌어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상하이 쪽에서는 LFP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쪽에서도 EPS의 성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SD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연 매출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되고 로보택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거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FSD에 대한 요청이 몇 개 왔다. 몇 군데 회사가 왔다. 근데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영상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저거 매력적이에요. 사람 안 쓰고 저거 적재 도크까지 알아서 간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크루즈 GM의 크루즈 있죠. 로보택시. 웨이모 다 적자죠. 그다음에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몇 년 전에 그 CEO가 우리는 로보택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이거 성공시킬 수 있다. 근데 지금 사업 중단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잘하고 있는 거는 이제 테슬라고. 그래서 과거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리비안 루시드가 제2의 테슬라 대항마 막 이런 뉴스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여기 방송에서 나와서도 저거 소프트웨어도 없이 하드웨어만 팔면 기존 내연기관차 사지 이거 굳이 뭐하러 저거 사냐. 그래서 저는 그 답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 맞아주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 구축하고 있고 그거에 맞는 회사들만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도입하더라도 저는 이제 모멘텀은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옵티머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좀 먼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생산에 대한 정확한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일단 내부적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쓰고 나서 연에 10,000대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외부 판매를 좀 고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6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간밤 뉴욕 증시도 출발 자체는 좀 혼조세였는데 오후 들어서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라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좀 종목별로 양극화 현상, 희비가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 오늘 양시장 국내 증시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합니다. 2,521포인트, 코스닥도 0.68% 상승하면서 73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올라갑니다. 5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가네요. 2% 상승입니다. 20만 3천원. 주가 다시 20만 원 회복이 됐죠. LG 에너지솔루션 0.4% 올라갑니다. 34만 6,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고 현대차가 0.7% 상승합니다. 20만 6천 원. 기아는 강보합권이네요. 9만 8,200원.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17만 9,5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올라가고 네이버가 0.6% 좀 떨어집니다. 최근에 딥시크 이후 플랫폼 관련주들이 좀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KB금융 5% 떨어집니다. 8만 6,700원, 8만 5,700원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4% 상승합니다. 지금 38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3% 상승합니다. 12만 5,300원, HLB는 보합이고 에코프로가 0.6% 상승합니다. 6만 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강세 보여줍니다. 38만 원 선을 넘어서네요. 지금 최근에 주가 닷새 연속 강세를 보여줬고 사실 1월 말만 하더라도 이제 30만 원을 좀 밑도는 모습이었는데 이미 주가는 지금 4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1%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리가캠바이오는 12만 3,400원, 삼천당제약이 1.7%, 2%까지 올라갑니다. 20만 6천 원이고 클래시스가 1% 올라갑니다. 5만 2,600원. 리노공업 주가 좋네요. 지금 4% 강세로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휴젤도 소폭 올라갑니다. 2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sek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HBM 관련주, 뉴로모픽 관련주, 아니면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장비 다 좋습니다. HBM 쪽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이오테크닉스가 5.8% 강세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1.6%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KC텍이 12% 급등합니다. 33,300원. 그리고 테크윙, YC, DI도 모두 2% 넘게 올라가고요. PSK홀딩스도 3.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DIT, QRT도 3%에서 2% 올라가고요. STI 그리고 ST도 1.4%, 2.7% 올라갑니다. INT까지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의료 AI 쪽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보게 되면 온코크로스가 15% 급등합니다. 11,620원. 셀바셀스케어도 11% 급등합니다. 딥노이드 4.6% 올라가면서 8,2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뷰노, 루닛도 각각 3%, 4.6% 강세 보여주고 있고 신테카바이오도 8% 강세 보여줍니다. 그 밖에 노을도 2%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의료 AI 쪽은 또 좋네요. 자, 그 밖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삼부토건이 5% 강세고 SY 스틸텍이 10%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 에버다임 데모도 4%, 8% 올라갑니다. HD 현대 건설기계도 5% 상승하면서 6만 7천 원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2.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SG가 6% 올라가네요. SY도 3% 오름세고 범양건영이 17% 급등합니다. 3,355원, 21%까지 넘어서네요. 자, 오늘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개인이 651억 원 매수 우위고 기관은 30억 원 순매수, 이 가운데 외국인은 702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162억 원, 2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6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면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달러 원 환율은 정기적 마감 대비로는 1월 20전 상승하면서 1,44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아, 오늘은 코스닥 쪽 흐름이 훨씬 좋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상승폭을 좀 전에 네. 정리해 주신 걸로 보면은 왜 우리 지수가 저렇게밖에 못 가지? 약간 윗꼬리가 달렸어요. 대형주를 보니까 좀 그래요?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고 아무래도 수급자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사실 어제 현선물 모두 매수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한 매매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사흘 연속 예. 순매수가 참 힘드네. 그렇죠. 한 이틀 정도는 사주는데 외국인도 단타한다고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가 예. 봅니다. 예, 그래요. 지금 좀 전에도 우리 무슨 얘기였죠? 테슬라 얘기, 뭐 옵티머스 얘기. 네, 예. 이제 뭐 마무리는 됐는데 예. 이제 뭐 옵티머스가 이제 10,000대 이상일 때는 이제 외부 판매를 고려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 모멘텀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보택시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과연 되겠어? 네. 설마? 네. 근데 지금 웨이모도 하고 있고 테슬라 로보택시도 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비전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관 수급 쪽에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게 현실로 보여지면 사실 가장 또 보수적인 게 이제 기관 네.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가 가장 큰 돈이긴 한데 실적이 보여질 때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비전은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수석 주문했던 그 사이버트럭 언제 인도해 준답니까? 나 그거 한번 얻어 타보는 게 소원인데. 그거 아마 중국 먼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으로 먼저 네. 가야 된다고? 아니, 중국에서 먼저 허가 나고 아마 우리나라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모델 Y는 얼마 전에 인증 받았더라고요. 그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주니퍼. 예. 그래서 그거는 사이버트럭 아직 조금 멀었다. 아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옵티머스 관련해서 뭐 네.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떤 코멘트를 했나요? 어제 코멘트를 한 게 하나가 예,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옵티머스의 손이 너무 정교해가지고 파베르제가 단순해 보인다. 그러니까 파베르제가 뭐냐면 보석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빗댄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 인간의 자유도 DOF라고 하는 건데 이 자유도가 우리가 인류가 발전할 수도 있었던 게 이제 손의 정교함. 예.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능과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발전을 못한 건데 그 손에 대한 정교함을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교함에 대한 게 좀 놀랍다. 근데 그래서 로보틱스의 핵심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손입니다. 손. 백덤블링 해봤자 우리가 가정에서 뭘 쓰겠어요. 백덤블링이요. 그다음에 뭐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냥 로봇계 같은 게 그 중국이 정말 잘 따라오고 있기는 한데 네. 손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손을. 실생활에서. 로봇이 집에서 백덤블링 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정신사납지.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걸음걸이가 느리더라도 빨래를 갠다라든지 이런 거는 다 손이 필요한 작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손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좀 걸음걸이 좀 스마트하게 못하나 이렇게 좀. 네? 아니요. 근데 우리 지금 국내 로봇주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나고 있는데, 핫하죠. 예, 그쪽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가 지금 뭐 한번 세력이 붙은 건가? 아니면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도 이렇게 가능한 분위기예요, 이게?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네, 음,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 이 자리에서 좀 또 이런 주식이 또 간다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또 빠질 때는 이거 반토막 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언급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 뭐 상용화 이슈가 좀 나옵니다. 사실 젠슨 황이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대조되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지금 빌 게이츠가 보니까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3년에서 5년 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간밤에 나온 얘기들도 보니까 뭐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5년 내 상용 양자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저는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선두라고 보기보다는 상용화를 빨리 할 수 있는 상용화, 업체는 이제 예, 아이온큐라고 아이온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온큐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실스큐 그다음에
D-Wave, 그다음에 퀀텀, 그다음에 뭐 리게티. 그나마 리게티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인데 아이온큐가 회복 속도가 좀 많이 빠르기는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시장에 나온 거는 엑스게이트, 뭐 KCS, 코이버, 뭐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테마성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실제로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두각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번 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네. 아랍에미리트랑 네네. 이제 연구소랑 계약 갱신을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이온큐 포르테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포르테가 AQ가 알고리즘 큐비트가 이제 36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알고리즘 개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뭘 하냐? 연구소기 때문에 화학 재료나 아니면 과학 연구를 통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고 이 계약을 또 갱신을 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아이온큐가 오크리지 연구소랑 지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양자 신호를 성공적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온큐 히스토리를 봤을 때 작년에 큐비텍 인수하면서 현금이 좀 쭉 빠져나갔죠. 근데 현금이 쭉 빠져나가면서 작년 3분기인가 이거 재무 상황이 좀 안 좋은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큐비텍을 인수했던 목적이 뭐였냐라고 봤을 때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네. 양자 컴퓨터를 써야 되잖아요.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네트워크가 우리로 따지면은 랜선이죠. 이제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랜선을 깔아야 되는 건데 그 네트워크를 큐비텍이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네트워크 쪽으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아이온큐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아마 그 템포가 네. 발표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헬스케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간밤에 보니까 그 노보노디스크요. 네네. 위고비 판매액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뭐 노보노디스크 ADI죠. 그리고 뭐 일라이릴 이런 주가도 좋고 최근에 미국 쪽에서 보면 헬스케어 쪽도 움직임이 좋아요. 네네. 일단은 노보노디스크 예. 2024년 실적을 좀 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네. 발표를 했는데 네. 자,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높고 EPS는 조금 낮았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에서 이제 한 3~4%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노보노디스크가 GLP-1 계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선두주자로. 그래서 네. 그 CEO 코멘트를 좀 봤을 때 매출이 26% 성장을 했는데 이제 4,500명 이상이 이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환 프로젝트 포함해가지고 R&D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2024년은 꽤 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제 조금 부각을 받았던 게 이제 삼천당 제약인데 예. 삼천당 제약이 이제 기관 쪽 IR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한 19%,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어제 그 IR 자료에서 보시면 티얼제퍼타이드라는 원료가 당뇨 쪽에서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비만하고. 근데 그게 협의 중이라고 떴는데 이게 티얼제퍼타이드가 뭐냐면 그 우리가 그 일라릴리 비만 당뇨 치료제랑 그 젯바운드 마운자로 원료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헬스케어 플랫폼 중에 힘센 헐스라는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신고가. 네, 최근에 예. 신고가를 냈는데 여기가 이제 비만 치료제, 값싼 비만 치료제에 그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은 이제 의사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을 빨리 처방받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편리함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를 대량 생산을 구축을 하면서 주가가 좀 뜨다가 조정을 받았던 게 그 FDA 그 원료 부족 네. 공급 사태 이것 때문에 주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사실 그게 큰 이슈가 안 됐던 게 뭐냐면은 티얼제퍼타이드나 아니면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도 사실 힘세널스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원천, 그 편리함이 좀 부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천당 제약 IR 자료를 봤을 때 네.
비만치 교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목적들이 좀 강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그 삼양식품이 예. 어제 와, 오늘 8% 올라가는데요. S&G는 네. 20%. 네, 그 실적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45% 뛰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30% 정도 뛰었고요. 당시 네. 순이익이 2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삼양식품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밀양 공장에서 수출하는 데이터가 좀 크게 잡히겠죠. 그래서 저는 삼양식품이 또 이게 AI를 활용해 가지고 공장을 좀 많이 돌려서 효율화를 진행하는데 삼양식품이 우리나라에서 팔란티어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 그러니까 팔란티어 온톨로지를 네. 그 AIP를 통해 가지고 예. 효율화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삼양식품의 그 채용 담당 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 팔란티어에 대한 그 개발자를 좀 뽑더라고요. 그래서 효율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좀 많이 높게 생산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있고. 뭔가 신메뉴 출시도 굉장히 빨라지겠네요, 신제품.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계속 팔란티어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지금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워프스피드라고 해서 생산 속도를 좀 높이는 게 있었고, 의료 쪽도 많잖아요. 네, 클레버랜드라고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예.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팔란티어의 고객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이게 입소문이거든요. 우리 네. 이거 쓰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번에 상업부문, 아까 정부부문 매출이 45% 증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상업부문 매출이 64% 증가를 했는데 129건의 계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0만 달러 이상, 원화로 14억 원 이상 계약 체결된 게 500만 달러 이상이 이제 58건 정도, 이게 70억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1000만 달러, 140억 정도 된 게 32건 정도 있었고, 그래서 네. 상업부문 매출이 64% 증가를 했고요. 근데 저기 지금 옆에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상업 계약에서 클레버랜드 클리닉과 협력을 했는데 네. 응급실 대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AI로 깔아놓으니까 대기 시간이 38분을 감소했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빨리빨리 이제 회전율이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급한 환자들 더 많이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골든타임이 있는데. 네. 예. 그다음에 광산철도 플랫폼하고 안도릴하고 그다음에 그 협력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입점 고객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좀 좋았다. 이게 입점 고객들이 자기의 후기를 말하는 게 이제 데브콘이거든요. 예. 데브콘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사용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래서 팔란티어는 계속 주가는 사실 갑자기 $100 넘어가지고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저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룰 오브 40이거든요. 네. 40거든요. 근데 이게 연간 매출 성장률하고 영업이익률을 합산한 값입니다. 예.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81. 보통 40% 정도면 재무적으로 건강하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근데 81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쓰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 우리도 써보자. 그래서 삼양식품이 최근에 팔란티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쓰게 된다라고 했으면 공장 효율화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은 계속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S&D는 이제 소스를 그렇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적이 잘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식품 관련주는 아마 진짜 보여주는 거는 네. 삼양식품 쪽이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불닭 얘기하면서 삼양식품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테슬라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말씀을 안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렇게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그렇죠.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3거래일 연속 올라갑니다. 이제 딥시크 쇼크와 또 관세 전쟁 우려를 모두 겪어내고 나니까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47% 상승하면서 2,52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지금 0.85% 상승하면서 73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최고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팝니다. 779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250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429억 원 사자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127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인 가운데 개인도 금액은 소폭이지만 14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만 삽니다. 19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 건강관리 기술과 전기 장비 그리고 기계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 더불어서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조선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시간을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이면 4년이 되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영향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SY스틸텍이 9% 넘게 올라가고요. 삼부토건도 8.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DYD가 6.58%, 데모도 6%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고 SG 5.26%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의료 AI 관련주가 2거래일 연속 올라갑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온코크로스가 19%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테카바이오가 8.2% 강세, 셀바셀스케어도 7.5% 가까이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7.67%, 3빌리언까지도 6.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도 상승 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5% 이상 상승한 데 따른 것인데요. 딥시크의 등장으로 이제 값비싼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미 대형 기술 기업들이 올해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엔비디아 실적 우려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KC텍이 1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4%, 예스티가 5% 가까이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한미반도체 1.8% 강세 보여주고 있고 IMT까지도 1% 가까운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HBM에 더해서 차세대 AI 반도체로 꼽히는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함께 체크하시죠. 자람 테크놀로지가 3.7%, 에이징랜드가 1.6% 상승 중이고요. NCN과 삼성전자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거래가 53,300원, 메페스도 0.15% 올라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AI 딥시크가 부상하면서 그간 AI 붐에서 소외됐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관련주 업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딥시크의 가성비 돌풍과 스타게이트 출범을 앞두고 AI 확산 기대감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 AI 반도체 없이 매우 싼 값에 챗GPT 등의 최정상 AI에 맞먹는 모델을 만들어서 AI 개발은 고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통념을 무너뜨린 딥시크의 배포로 AI 확산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오픈 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의 종전 AI 모델들을 모두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딥시크의 특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기존의 폐쇄형과의 시장에서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면서 나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AI 서비스 회사나 스타트업이 딥시크를 고쳐서 검색, 교육, 번역, 상담 등의 작업에 특화한 고도 모델을 대거 내놔서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AI 소프트웨어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스트소프트와 더존비디오 등이 강세를 좀 보인 데 이어서 솔트룩스와 앱노 등도 연중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또한 미국 내 첨단 인프라,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사업의 주축인 오픈AI와 소프트뱅크 회장이 국내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 이후로 추가 논의를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엔비디아의 의료 AI 투자 결정과 함께 오픈AI도 의료 AI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선 딥노이드, 뷰노 등이 어제 상승을 했었고 당분간 AI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관련주 중에서는 엠노와 한글과 컴퓨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엠노는 AI 기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 삼성 SDS가 41%, 국민연금이 6.3%를 보유함으로써 든든한 100원과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지난해 3분기에 기록을 한 업체입니다. 국내 1위 공급망 관리 SCM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구매와 재고 관리에서 나오는 휴먼 에러를 수정해주는 역할로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AI 기술 자체가 확장되고 있고 이미 실적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AI 서비스 고객사를 대기업 위주로 40개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10월 수주를 따낸 북미 시장에서 케이던시아로 수익성이 확장될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주가 레벨업할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박스권을 이번 주 돌파했고 작년 최고가인 8만 4천 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지지력을 조금 확보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23년 최고가 부근인 9만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접근은 7만 6,500원에서 7만 4천 원 구간 그리고 손절은 7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한컴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클라우드나 AI, 빅데이터 분야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로 기존 한글과 컴퓨터의 강점인 문서 처리 기술에 AI를 접목하고 있고 방산 분야에서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문서 처리 시스템 처리 기술도 긍정적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AI 매출이 클라우드와 AI 매출 쪽에서 정부 대상 AI 사업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가적으로는 150에서 200억 정도 매출 신장도 기대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작년 11월 상승으로 1년의 하락 분위기를 돌파했고 이후에 2만 원에서 2만 6천 원대 박스권에 위치해 있다가 이번 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추가로 박스권 돌파 시에는 작년 상반기 최고가인 3만 3천 원대를 1차적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 2차적으로는 최고가 3만 8천 원대를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은 2만 3,500원에서 2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시장 3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전약 후강 마감에 국내 증시 쪽도 최근 반등 분위기가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건 트럼프 관세 정책 강행으로 제조업 중심의 국내 증시는 관세 압박이 지속적으로 보여서 빠른 반등보다는 더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국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나 S&P 선물이 급등락이 조금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순탄한 반등보다는 무상향 박스권 장세 속에서 주도 업종과 테마주 순환매만 좀 예상이 되고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지속되면서 풍전 등화의 이제 시장이 나올 수 있어서 국내 제조업 대표이죠.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외국인이 3일 이상 연속 매수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제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업종으로는 가장 먼저 안정화를 보이는 관세 무풍지대에서 바이오 제약과 조선 기자재, 엔터주를 중심으로 보시고 테마로는 AI 소프트웨어, 로봇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단계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자재 어느 쪽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이제 증시가 출렁이고 비트코인과 같이 가상화폐의 상승세는 꺾였지만 금 가격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 최고치로 올라선 금값에 이제 지금 금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가장 뜨거운 투자처가 된 금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돌반지 가격 5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이렇게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 연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들 수 있는데 1월에 발표됐던 미국 12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이제 시장 예상이랑 전월치를 좀 모두 하회를 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달러 강세가 좀 제한이 되고 미국 채권 금리도 좀 빠지면서 금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관세 부과를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역 분쟁 우려로 이제 안전자산 수요가 유입된 점도 이제 금 가격 상승폭을 확대시킨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접어들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금이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될 거란 우려. 그래서 발빠른 투자자들은 지금 금괴를 갖다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이제 보통 금을 산다라는 거는 이제 실물금을 사는 것도 있지만 금 통장이라던가 이제 금 ETF를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후자의 경우를 페이퍼 골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실제적으로 물리적 금이 이제 보관되는 곳은 따로 있게 되는데 지금 금괴가 많이 보관된 곳으로 알려진 곳이 이제 미국 연준과 이제 영란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란은행에 있는 이제 실물 금을 인출을 해서 그 금을 미국으로 가져가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특히나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올 때 관세가 붙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서 그 전에 빠르게 미국으로 좀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금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4일부터 부과할 거다라고 했지만 이제 협상 기간이 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예상보다 좀 늦어지는 관세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측면을 보인다라고 할 때는 차익 실현 매물 좀 출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흐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좀 절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 10일까지가 이제 면세 사업자 수입 신고 기간이에요. 미신고하게도 이제 가산세도 묻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택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이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나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 좀 짚어봐야겠죠. 네. 이 상황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꼼꼼히 살펴주실 분 김혜리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세 언니 김혜리 차장입니다. 네, 국세 언니 김혜리 세. 제가 지금 세무사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은행 근무하고 계신 네, 거죠? 맞습니다. 우리은행에 네. 차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택 임대해서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는데 그런데 이거 월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 제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부는 맞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네. 집 한 채 있으면서 월세 받거나 네. 아니면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예.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 말씀대로 집이 한 채이더라도 기준시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또 해외에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이 해외에서 월세를 받거나 하실 때는 집이 한 채라도 임대 수입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집의 한 채, 이것은 월세 주는 집이 아니라 보유주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를 합산하기 때문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씩 갖고 있어도 두 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3주택 이상에 해당하시면은 나는 보증금만 받고 있는데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간주 임대를 계산해서 월세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 신고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3주택이다 하는 것도 보유주택수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1호당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원 안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조금 복잡한데 이 소형주택의 경우에는요. 간주 임대료 계산, 그리고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되고요.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받으신다. 그럼 이거는 다 월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집 세 채
이상인데 내가 전부 전세만 놓고 있다. 네. 나 월세 받는 거 없다. 그렇죠. 그래도 네. 그걸 임대료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네. 그 보증금 은행에 넣으면 이자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이게 월세와 전세의 형평성, 과세의 형평성 때문에 간주임대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그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갭 투자라고 해서 네, 우리가 네. 그 차익만큼만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는 오호. 거죠. 네. 오. 그래서 또 2026년부터 예.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에서 요즘 이슈되는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기준시가 12억 초가 간주임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앞에서도 지금 그림에 살짝 네. 나왔었는데 이 간주임대료는요. 지금 두 채를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두 채의 네네네. 경우에는. 어? 두 채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만 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채 있으신 분들은 월세에 대해서만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 고가주택을 두 채,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보증금이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보증금에 대해서도 두 채이신 분들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한 개정안이 이번에 1월 16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2026년 귀속 발생하는 소득분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주택이신 분들 그리고 또 보증금만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는 월세를 안 받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안 내고 세금 신고 의무가 없다 생각하시고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거든요. 예.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에 지나가서 2027년에 세금 신고 안 했다고 이렇게 통지가 오게 되면 말씀대로 나는 보증금을 뭐 은행에 예치한 것도 아니고 그 차익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지금 매달 받는 월세도 없는데 세금을 신고하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보유주택 이 두 채이기 때문에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한 주택은 또 이게 전세를 줄 수 있거든요. 이 임대주택 두 채가 아니라 부부 합산 보유주택 두 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사님, 아니 우리 국세원님, 네. 저기 네. 차장님, 차장님, 한국의 네. 차장님, 예. 호칭이 호칭이 많아서 많으시다. 죄송합니다. 네. 국내 집 한 채 있고 네. 해외에서도 집이 한 채 있을 경우 이제 거기서도 임대료를 받으면 맞습니다. 렌트를 받으면은 네. 혹시 신고 안 하면 압니까? 해외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네. 해외 부동산 보유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네. 발각이 되냐고요. 우선은 발각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국내에서 외화로 자금이 돈을 이제, 보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 그래서? 그때 목적이 해외 부동산 취득이다라는 목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해외 부동산 보유, 임대, 매각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막 비트코인 보내고 비트코인으로 집 사고 해서 발각이 안 돼야겠구나. 네, 국세청에서는 좀 위험해요, 촘촘하게 그 과세 대상을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내가 해당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신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흰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쓰인답니다. 돈 세탁이나 어떤 절세 효과를 많이 맞습니다. 노릴 수도 있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보유 잔액 해외에서 갖고 있는 것도 국세청에 신고하게 또 개정이 되고 있고 네. 지금 또 해외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망이 점점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어허. 보겠습니다. 예. 네. 앞서서 보니까 이제 부부 합산 네. 보유주택 이게 이제 2주택이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각각 개별 명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공동 명의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부부 합산일 경우에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예. 경우가 사실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주택의 절세에도 도움이 좀 되거든요. 공동 네, 명의면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한번 말씀을 예, 예. 드리면요. 예를 들어 주택이 우리 집에 세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100% 소유하고 있고요. 또 다른 B주택은 남편이 50%, 아내 50%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택은 남편이 40%, 또 아들 60% 보유하고 있는 집이 세 채인 경우를 가정해 보면요. 이 주택수와 세금 신고가 좀 다른데요. 주택수는 집 전체에 세 채가 있기 때문에 네. 3주택으로 구별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세금 신고는요. 그럼 인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주택
100% 소유한 남편은 A주택을 신고하고요. 네. 그리고 B주택이 50% 소유했기 때문에 B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50%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C주택에 대해서도 40%에 대한 수입이 있으면 네. 신고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주택수는 2주택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이상하다. 남편의 경우에는 주택수 3개로 다 신고를 하는데 네. 왜 이걸 2주택으로 구별하냐? 그것은 바로 간주임대로 과세에 있습니다. C주택을 보면요. 남편이 40%를 보유하고요. 아내가 아닌 경우 자녀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타인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C주택은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고 타인과 공동 소유했을 때는 가장 지분이 높은 아들의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아. 따라서 남편은 3주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입 판정과 세금 신고는 다르고 주택수를 판정한 이유는 3주택부터 간주 임대료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내의 경우에는 B주택을 50%만 소유를 했어요. 네. 공동 소유하더라도 이렇게 지분이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예. 5대 5일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수로 타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수로 보지만 부부는 합산하기 때문에 1주택 해당이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은 주택수가 두 채예요. 예. 남편하고 합산이 됐기 때문에 두 채이고 그 대신 B주택에 대한 수입만 인별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조금 복잡하죠? 저는 지금 네. 잘 따라오다가 네. 지금 갑자기 이제 아내 머리에 부분 쥐가 넘어가면서. 나면서 네. 이제 그냥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머릿속에서. 아니, 정민앵커가 나머지 다 여쭤보세요. 난 네, 못 좀 더 알아들었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네. 사실 이 주택수라는 게요, 보유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타인하고 소유하는 거, 아내하고 소유하는 거, 이게 다 카운트가 달라요. 그 이유가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주임대, 드렸고요. 예. 아까 C주택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40%, 아들이 60%를 보유하더라도 이거 주택수에 안 넣어서 간주임대료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요. 소수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분이 작은 경우에도 다 간주임대료를 과세시키면 너무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의 간주임대료, 그렇죠? 보증금에 대한 월세 계산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머리가 아프신데 예, 예, 조금 예. 더 예, 팁을 예, 좀 예. 드려도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저 아들로 60%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주택수 계산에서 이 3주택이 안 되면 보증금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아내가 아닌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이렇게 증여 아니면은 예.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으면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는 게 간주 임대료 과세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주택수에서 소수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가 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소수 지분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국세청에서는 과세를 꼼꼼하게 촘촘하게 하기 때문에 소수 지분인데도 불구하고 소수 지분을 이용해서 세금을 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소수 지분자에 대해서도 네. 개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소수 지분이지만 연간 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다. 예. 네, 이거는 소수 지분자의 지분율을 계산한 수익 금액을 말합니다. 또는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 초과를 소유하신 분들은 아까와 똑같은 상황인데 C주택이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면 남편이 3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예. 소수 지분이지만 예.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소수 지분인 줄 알았는데도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수 지분이지만 간주 임대료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리 차장님, 네. 지금 더 쉽게 설명하실 수 있음에도 이렇게 막 빨리 복잡하게 설명하셔가지고 네.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은행 자산관리센터 컨설팅센터 나 찾아와 아니면 뭐 잘 아는 세무사 가서 상담해 이 작전이시죠 지금. 너무 아침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나눠서 좀 힘드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더 간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그럼 여기서 좀 기분 좋은 얘기를 그럼 좀 네, 해볼게요.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은 어디 상가처럼 세무사 기장을 맡기거나 뭐 복식부기를 하진 않아요. 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 간주 임대료 이 부분이 좀 가세가 어려운데 이 보증금에서 3억을 우선 공제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된다는 거는 네네. 3억을 넘어가는 분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데 공동 소유일 경우에는 이 공동 소유했던 5대5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또 네. 공동 사업자로 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고 이 공동 사업자도 1인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공동 사업자에서도 3억을 또 공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본인 소유 주택에서도 3억을 공제하고 공동 사업자에서도 3억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공동 사업자를 추가로 더 갖고 계신 분들은 간주 임대료 계산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소형 주택을 3채로 이제 3채 미만으로 있을 때도 저희가 아까 포함이 되거든요. 소형 임대주택하고 비소형 임대주택이라고 구별이 돼 있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형 주택인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에서 제외되지만 월세 신고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소형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비소형 주택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이 비소형 주택에다 체크를 하셔서 이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기준 시가가 12억 원 이상이고 네. 그리고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이 이제 보증금이 12억 이상이라고 하면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고가 주택을 2채 이상 예. 소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본인 소유하는 주택도 기준 시가가 12억이 초과된다. 그럼 보통 한 시가로는 예, 18억, 예, 20억 예. 정도 되거든요. 본인이 살고 있고 또 전세를 놓고 있는 다른 주택도 12억 원이 넘어가요. 네. 기준 시가가요. 예. 그래서 두 개 다 고가 주택이 12억을 우선 넘는다. 네. 그러면은 시가로 한 18억 정도 되는 것을 두 채 갖고 계시고 또 보증금이 12억이 넘어간다. 예. 받는 주택에 그럼 거기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략 계산해봤더니 12억 5천의 임대 보증금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실제로 세금은 한 1,900만 원 정도 1년에 예. 간주 임대료 계산이 되고 네. 이것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하잖아요, 요즘 네네. 아파트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을 때 14%로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면요. 네, 그럼 세금이 한 120만 원 정도 지방소득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매달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간주 임대료로 120만 원에 되는 세금을 내게 되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세를 좀 기피하게 되는 거. 전세를 잘 안 놓게 되고 그렇죠. 그럼 나 반전세 나야 되겠다. 네. 보증금을 이렇게 줄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전세 시장에서 전세가 좀 귀해집니다. 예, 그러면 전세가 놓으시는 분들은 또 이 간주 임대료를 간주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해요. 예. 그럼 간주 임대료만큼 뭐 그 월세를 그렇겠죠. 조금 끼던지 아니면 보증금을 아예 더 높여서 좀 희귀해지니까 꼭 전세를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매달 월세를 내기 힘들어서 예. 뭐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세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네.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코스닥도 잘 올라주고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약간 막혀있는 답답한 느낌은 드네요. 예. 그러니까 뭐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차라리 더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문의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